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면 요번에는 두 번째 걸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어제 견우소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빠진 것들 한번 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할 건 어디 할 거냐면 극수필에 보시면 극수필을 7강 볼게요. 극수필의 7강. 7강에 보시면 그 장마 보이죠? 그 놈을 할 겁니다. 장마. 그래서 장마는 거기다 별표 한번 딱 짓게 출제 가능성이 무척 높다. 어떤 형태가 가장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극으로 나왔는데 이거 원래 원작품이 소설이죠? 그러니까 연계는 극이지만 시험은 소설로 내는 거. 이런 걸 잘하는 패턴이니까 그거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하나 해주시고 그렇다면 요거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네. 자,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 또 까먹었다, 씨. 32쪽 두 번째 시간. 32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EBS에서는 어디냐면 221입니다. 221쪽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 뭘 할 거냐면 윤훈길의 장마 할 겁니다. 장마. 윤훈길의 장마. 좋아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후 소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디 한번 보세요. 일단 나는요 동만입니다. 나는 동만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 즉 이념 갖고 싸우잖아.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이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근데 누가 했냐면 빨치산. 요게 누구냐면 삼촌입니다. 빨치산인 삼촌과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삼촌은 빨치산이지만 외삼촌은요 국군입니다. 외삼촌은 국군에 해당됩니다. 즉 빨치산이라고 한다라면 북쪽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군은 남쪽 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쟤네 둘은 분명히 이념의 대립으로 싸울 거야. 근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외삼촌이 전쟁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하늘에 대고 외할머니가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니? 그래서 자식을 잃어서 하늘에 대고 이 빨갱이 새끼들 다 죽어라! 이렇게 외쳐요. 그거는 뭐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걸 외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럼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뭐야? 빨갱이 새끼들 다 죽어라! 이런 얘기, 외할머니가 했더니 할머니가 들어요. 빨갱이 새끼들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뭐야? 할머니 입장에선 내 자식 죽으라는 얘기로 들리죠? 그래서 미워합니다. 감히 내 자식을 죽으라 하다니? 그래서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두 할머니가 갈등합니다. 두 할머니의 갈등.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시험에 언급되는 건 남과 북이 싸우는 건 이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싸움이었다라면 두 할머니의 갈등은요, 이념의 갈등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념을 몰라요. 이념의 갈등이 아니고, 할머니 왜 갈등하는 거야? 각각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할머니는 빨치산이니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자식입니다.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둘의 갈등 원인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들이냐면 전쟁 중에 저기 빨치산에 있는 공산군이 전체가 다 토벌됐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구는 죽었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리는데 유독 할머니만은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뭐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했단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할머니는 뭐냐면 여기 자, 장명등을 밝힙니다. 장명등을 밝힌다는 건 바깥다 등불을 세워놓는 거야. 그럼 장명등을 밝히는 건 뭐야? 아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그죠? 돌아온다는 기대겠죠? 그죠? 아들의
생환, 살아서 돌아온다. 생환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명등을 밝힌다는 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지중지에서 장명등을 계속 밝히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실수해서 그 장명등이 꺼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난리 납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이걸 왜 껐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장명등이 꺼집니다. 하지만 이 장명등이 꺼진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일종의 복선입니까? 그렇죠. 바로 삼촌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삼촌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장명등을 밝히고 꺼지는 거. 아니나 다를까 장명등을 밝혔다가 장명등을 밝힌다라는 건 아들의 생환을 기다리는 거니까 긍정적인 것이라면 장명등이 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길한 일이 벌어질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들어와요? 구렁이가 등장합니다. 구렁이의 등장. 구렁이가 등장하면서 할머니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일단 친할머니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졸도합니다. 친할머니의 졸도. 친할머니는 왜 졸도했을까요? 그거 아니고요. 옛날에 무속신앙에서 사람이 어떤 한을 가지면요, 저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집 기둥에 구렁이가 돼서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렁이가 왔다는 얘기 뭐야?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하늘로 못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선 이 구렁이가 바로 뭐로 인식되냐면 바로 아들, 그죠? 삼촌이겠죠? 그죠? 결국 요거는 나의 입장에선 삼촌의 살았을 때의 모습, 현신입니다. 이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등장했다는 건 친할머니가 아들이 살아서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졸도하겠죠. 하지만 외할머니는요, 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은 외할머니의 배웅을 합니다. 졸도는 하지 않고요. 한번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배웅을 하는데 외할머니도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구렁이의 의미를 알아요. 아이고, 사돈이 걱정이 많으니까 한 풀고 어서 하늘로 올라가겠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구렁이가 스물스물 오더니 감나무에 올라가더니 혓바닥을 내밀고 막 계속 이렇게 혓바닥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 그때 옆에 사람이 저기 엄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 돼요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동만이한테 시킵니다. 가서 친할머니 머리카락 뽑아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친할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한번 훔쳤더니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줘서 불을 태웠더니 구렁이가 스물스물 갑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한의 표출. 구렁이가 한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을 표출하는 게 뭐였냐면 구렁이가 감나무에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구렁이가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요, 혀를 낼름낼름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그 의미를 알거든요. 한 맺힘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한을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줘. 그럼 그 한을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알려줬거든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 한 맺힘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니까 엄마겠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머리카락을 태워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정성껏 정화수를 떼어놓고, 야, 이 집안 걱정은 말고 어서 가라. 내가 네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얼른 아무 생각 말고 가거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구렁이가 스물스물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의 해소? 한이 해소가 될 거야. 그래서 구렁이가 스스로 감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구렁이가 스스로 감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라는 요 얘기.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점이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친할머니는 졸도한 상태인데요. 가족들이 여러 개 보살핌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할머니가 눈을 땅 뜹니다.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하냐면, 갔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여차여차해서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어떻게 배웅을 해줘서 해서 잘 갔어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싸우던 친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외할머니 방으로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하고 친할머니가 서로 손을 마주 잡아요. 그게 갈등 해소겠죠. 왜냐면 외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잃었죠. 그러니까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떻게 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 둘 손을 맞잡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 소년의 시선으로 뭐 하고 있냐면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년의 시선이 누구였냐면 바로 동만이가 나야. 동만이가 나거든요. 요 어린 소년의 시선으로 관찰하는데 어린 소년의 시선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사건을 즉 남과 북이 싸우는 이것을 이념과 관계 두지 않아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갈등이 해소되고요. 할머니는 잠도 안 자고 아들 오기를 기다리다가 졸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갔고 두 할머니 회화를 하고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거야. 그러면서 바깥에 뭐였냐면 정말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루한 장마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전체 얘기다. 요게 윤은길의 장마. 일단 써주시고 다음 또 뭐 할까? 여기 지어도 되지? 동만이요. 병만이는 네 애인이고. 자, 뭐 재밌어? 또 하나 더 할 거야. 그만. 자, 요번에 하나 더. 자, 요번에는 거시기가 쓴 거시기로 가서 다시 전후소설 한번 해볼게요. 어제, 오늘, 올해 EBS 수특에 나온 전후소설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전쟁 후 소설들. 자, 요번에는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메가드 아저씨 와갖고 쭉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오죠. 그게 뭐야?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1사 후퇴가 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죠. 자, 이놈은 1사 후퇴가 얘기합니다. 자, 1사 후퇴 때니까 중공군의 개입이 일어나죠. 그 당시엔 중공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중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중국 공산당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군 또는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향이 함경도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가야겠다고 싶어서요. 얘가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했더니 마침 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한 이틀, 3일간 배 타고 오다가 결국 온 데가 어디냐면 부산에 다 떨어뜨려져 놔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로 왔냐면 부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고향 친구, 고향의 친구도 아니고 고향이 같은 애들이 4명이 있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4명이야. 그래서 걔네들끼리 뭉쳐 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고향에 있다가 어떻게 써요? 부산으로 왔으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거야? 실향했군요. 고향을 잃어버렸죠. 실향했습니다. 실향이라는 건 좋은 의미 아니니까 이렇게 슬픈 내용 세모를 땅 쳐야겠다. 자, 힘들어. 그래, 좋았어. 자, 그래서 부산에 와서 젠장.
자, 부산에 와서, 어떻게 5년 산대. 으쌰. 쌤 생각이 많이 났어. 헐. 눈물 나서 이거 수업을 못 하겠는데? 진짜. 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부산에 왔는데 화착간에서 삽니다. 화착간. 부산에 가시면 부산역 지금도 있어요. 부산역 가면 그 철길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 화차들이 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쉬었다가 낮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이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그 화물차 안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 적어도 바람 같은 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다가 아침에 화물차가 떠나려고 하면 잽싸게 나오는 거야.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고향에 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고향에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착간에서 나름대로 고향을 막 떠올립니다. 근데 고향을 떠올리는데 누구를 떠올릴 거냐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직업이 없다. 그러긴 한데. 자, 장작골집을 떠올립니다. 이런 장작골집이 있는데 거기에 형수가 하나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억이 있어. 왜냐면 그 형수가 항상 눈이 오면 감자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맞아! 그 집이 있었어. 그 집 형수가 우리한테 참 잘해줬는데, 이런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언제든지 어디 가서 고향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고향에 대한 희망을 가져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금방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길어집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화착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못 갈 것 같다.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서 갈 수 없다는 얘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착간 쭉 여기다 이렇게 나눌까? 화착간을 나누고요. 화착간하고 여기 이제 고향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지만 이제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걸 느껴요. 화착간은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곳이고 고향은 그리움의 공간이겠죠. 여기가 그리움의 공간이 되고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죠? 여기는 장작골집에서 이제 희망이 쓱 사라지면서 타양에서의 살 길을 모색합니다.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향에 언젠가 갈 수 있겠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화착간에서 늘 고향을 떠올리는 건 뭐냐면 장작골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릴 때도 스르르 내려. 맞아. 여기 눈이 내리면 우리 고향은 눈이 참 많이 내렸지. 연결의 매개물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착간에 있는 애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화착간에는 4명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광석 24살, 그 다음에 두찬 24살입니다. 얘네 둘은 친구입니다. 그죠? 나이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있는데 일단 둘. 광석이는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자각을 해요. 그래서 타양에서의 삶을 모색합니다. 얘는 타양에서의 살 길을 모색합니다. 좀 적극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부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막노동하면서 지내고요. 그 다음 함경도 사람이지만 부산 사투리 씁니다. 그래야 어울리니까. 근데 두찬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얘가 못마땅해. 둘이 사랑하냐 그런 건 아니고, 두찬이는 어떤 생각이냐면 한 달이 지났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확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얘는 고향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고향에 갈 건데 왜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고향 부산 애들이랑 노냔 말이야. 그거 쓸데기 없는 짓이야. 곧 갈 건데,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광석이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 간다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해 살아야지 이거야. 그러니까 둘이 지금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맨날 광석이가 술 먹고 들어오니까 두찬이도 이제 지도 술 먹고 들어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삐진 거야. 이 상태에서
자, 19살인 나입니다. 나는 19살이고 그 다음에 하원이가 있습니다.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적은 18살입니다. 18살이야. 근데 나와 이 하원이는 나이 많은 이 형 광석이와 두찬이에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하지만 광석과 두찬이는 얘네들이 짐스러워요. 짐스러움. 왜냐면 하원이가 너무 감상적입니다. 이건 고향에 대한 감상적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맨날 눈만 보면 울고, 부산은 눈이 안 와, 이상한 나라야 그러면서 울고, 부산에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울고, 맨날 찔찔 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아, 이 새끼들만 보면 어떻게 고향 생각나고 더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광석이가 술 먹고 막 들어옵니다. 둘이 삐졌죠? 두찬이가 삐졌어요. 화차까지 자다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화차가 떠나려고 하면 잽싸게 일어나서 다 내리는데 잠이 깊이 들면 못 내릴 수 있잖아. 그럼 깨워줍니다. 야, 일어나자, 빨리 가자!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두찬이가 그냥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얘는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한 거야.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깨요. 그래서 번쩍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는데 기차에 팔이 깔려요. 댕강 잘립니다.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광석이 형!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두찬이가 잡습니다. 나도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늦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석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광석이는 뭐라고 하냐면 두찬이가 나를 오해하는 거야. 두찬이가 왜 나를 미워하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죽게 돼요. 당연히 두찬이는 어떡할까? 그렇게까지 다치는 것까지야 괜찮은데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술 마시고 와서 하원이한테 같이 떠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원이 못 알아들어요. 맞아, 고향에 가면 좋겠는데 그거 우는 거야. 더 답답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눈치를 챕니다. 두찬이가 떠날지도 모를 거라는 눈치를 채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두찬이가 떠납니다. 떠나요. 자, 그래서 스스로 무리해서 떠납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으면 나하고 하원이를 봐야 되고, 나와 하원이를 보면 죽은 광석이가 떠오를 테고, 그러면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하원이가 자꾸 나에게 엉깁니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광석이 죽었지, 의지하고 있던 광석이 죽었지, 의지하고 있던 두찬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하원이는 하나 남았어. 나한테 의지합니다. 근데 나는 이놈이 짐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얘 언제까지 찔찔 울고 있는 거 받아주다 보면 내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어? 내일 아침에 떠나고자 합니다. 떠나고자 해요. 그 왜 떠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거야.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착변 안 해서. 아니에요. 요게 일종의 힌트입니다. 요게 일종의 힌트입니다. 고향, 그죠? 실향이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요번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거는 타의에 의해서, 그죠? 중국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린 거잖아. 타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써? 얘는 자기 스스로 떠났죠. 그게 뭐냐고요? 고향을 스스로 떠났네요. 쟤는 누군가에 의해서 고향을 버려진 거라면 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내가 버린 겁니다. 뭐야? 탈향. 뭐? 탈향. 그렇죠. 탈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겠어? 요 상태가 탈향이었겠죠. 나연이가 자향. 왜 그래? 나연이.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뭐냐면 탈향이겠죠. 그래서 탈향. 자, 요게 전체 얘기가 1번이었다면 2번 얘기는 바로 뭐야? 실향과 탈향을 구분해 내셔야죠. 실향과 탈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향이라고 하면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 타의에 의해 고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실향이라면 탈향은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여기 안 나와서 그래요. 타량은 스스로의 의지로 고향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은 탈향인데요. 누가 썼어요? 그렇죠. 이호철의 탈향입니다. 어떻게 알려줄게?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탈향이라는 작품은 이호철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살 때 썼다고 합니다. 처음 등단할 때가 24살이었고요. 이게 자기의 자전적인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얼른 쓰고 하나만 더. 뭐지? 자, 요번에는 전후 소설이 아니라 요번에는 포인트를 고향을 가지고 포인트를 연결해 볼게요. 고향을 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 자, 고향이라고 한다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할 수 있는 실존적 조건이기도 합니다. 고향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 땅이 있어야. 인간은요, 그 고향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죠? 바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고향에서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편안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안식처이기도 할 거야. 여차여차해서 고향이라는 의미는 되게 긍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실향한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둘 겁니다. 실향한다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해서 당연히 실향은요. 아프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에 가고 싶겠죠. 바로 그리움과 어떤 아픔을 동시에 지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초점은 고향에다 초점을 한번 더 볼게요. 이런 고향. 자, 요거는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전체 글은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나가 등장할 거고요. 나가 등장하고 나는요, 혼자 자수성가합니다. 부모가 뭐 물려준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혼자 서울에 가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취직해서 혼자 잘 살고 결혼도 해서 이제 안정적입니다. 근데 어머니, 자, 어머니인데 여기선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나는 항상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인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도 이제 거리감의 표현입니다. 친하거나 이러지 않고 먼저 멀리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인에게 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를 키워줬으니까 키워준 보답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엄마가 날 키운 적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나가서 공부하고 혼자 대학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없다.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돌려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인은 나에 대해서 부채감,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가져가요.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요?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못했다라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뭐냐면 아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자책감을 가져요. 자책감을 또는 죄의식, 죄책감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의 아내는 이 상황을 얼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해요.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래서 노인은 다 늙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씩 물어봅니다. 나는 뭐하고 있냐면 옆에서 자는 척합니다. 근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노인에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속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노인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노인이 어떻게 써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자수성가해야 되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막 내릴 때 같이 옆에서 걸어줍니다. 옆에 같이 걸어줘서 버스를 태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버스를 타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냐면 고향이 지긋지긋하거든요. 너무 가난한 거야. 나의 머릿속엔 고향이라는 건 가난, 지긋지긋해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들이 버스 타고 가는 거 보면서 시어머니는 뭘 느꼈어요? 해요. 한없이 쳐다봤단다.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봤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버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갔지. 돌아섰더니 팔자국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하나 밟고 갔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내가 자는 척하지만 다 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깨우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 노인이 나에게 뭘 제시하냐면 뭐 해달라고 그래? 그죠? 지분 개량 사업.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지분 개량 사업은 집을 좀 넓히자. 이런 의미입니다. 집을 좀 넓히자. 그러니까 나는 황당한 거야.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또 달라고 하냐 이거야. 나는 나름대로 엄마 이빨 아프다고 해서 틀리하라고 돈도 좀 붙여주고 용돈도 줬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또 달라고 해. 나 갈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내가 또 물어봐요. 아유 다 늦었는데 지분개량 사업은 왜 하시려고 그래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애 아빠가 틀리하라고 돈 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엄마 노인이 치질 걸려요. 치질 걸려갖고 그 병 하라고 돈 줬는데 그거 어디다 쓰셨어요? 병원에 안 가셨잖아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노인이 얘기합니다. 틀리할 거 이제 어차피 죽을 거 뭐 먹지도 않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돈 다 모아놨지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치질 걸렸는데 거기 왜 병원 안 가세요? 내가 아무리 노인이지만 나도 여자란다. 다른 남자한테 뭐 이걸 보여줄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시게요? 그냥 지분 개량 사업에 좀 보태려고 하지 합니다. 그럼 지분 개량 사업은 왜 하세요? 물어봤더니 내가 죽고 나서 손님들이 올 거 아니냐? 근데 자식이라는 놈은 서울에서 집이 있는데 엄마 집이 초라하면 자식 욕할 거다. 그러니까 자식 욕 안 먹게 하려고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다 누구 때문이야?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들의 노인의 무한한 아들에 대한 사랑을 깨우쳤다라는 글이 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제목은 뭐냐 근데? 눈길일까요? 논길일까요? 눈길이에요? 좋아요. 누구 거예요? 뭐 그거 봤으면서 그거 또 보면 되지 뭐 그거 어렵냐? 이청준이요. 그렇죠. 이청준의 눈길이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요랬고요. 자, 필요한 내용들을 입에서 나왔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볼게요.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나는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노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심리적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소설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 나옵니다. 우리 객관적 상관물 우리 배웠죠? 앞에 상관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우리 앞에 강의에서 정서를 더 부각하거나 그 다음에 분신 같은 게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모른 척하나 이씨. 자,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분 개량 사업에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자, 한낮에 치자나무. 한낮에 치자나무가 햇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 그건 뭐야? 아주 불편한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에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덥고 게으른 매미소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모두 다 뭘 의미할 거냐면 어떤 답답하고 괴로운 자신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심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얼른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오랜만에 왔으면 놀다 가시지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해요.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이 글의 제목인 눈길. 눈길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입장에선 혼자 자수성가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죠? 눈 오는 날 눈길을 걸어가면서 갔으니까 이거 나는 이제 앞으로 자수성가해야 돼. 이겨야 돼. 뭐 이거잖아. 자수성가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었다면 어머니 입장에선 뭐겠냐 말이야. 어머니는 눈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옆에 그냥 같이 따라오갔죠? 그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이죠.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니라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기도 하고, 자식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써요? 집에 돌아갈 것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앞으로의 시련이죠. 어머니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더라. 마지막 네 번째. 자, 이 소설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맨 끝부분에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달콤한 슬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달콤한 슬픔 또는 달콤한 피곤기 뭐 이런 말들 합니다. 이건 뭔 개소리야. 역설법이죠. 시라고 하면 역설법인데 왜 달콤할까요? 왜 달콤할까?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냥 여타의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엄마는 항상 내 생각밖에 없었네.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하겠죠.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왜 슬픔을 느낄까? 나의 죄책감이죠. 저렇게 무한한,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하는데 나는 어머니에게 빚이 없다고 떵떵거리고만 살았잖아. 그것을 내가 느낀 거야. 나의 죄책감이 두 개가 플러스 되면서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이렇게 얘기해줬네요. 예. 자,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더라? 286. 그래서 이게 286쪽에 실려 있습니다. 피곤기. 8번 바꿔서 누구예요?